셰프님, 대통령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식사 접시를 정리하던 제 손이 얼어붙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끼의 한국 음식이 APC 만찬장에서 미국 대통령의 시선을 사로잡고 전 세계 미디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는 사실. 하지만 모두가 박수치는 그 순간 VIP 라운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충격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예비 스테이크를 준비했죠? 대통령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공기를 갈라놓고 수십 년 외교 경력의 고위 관료마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 끼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외교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한국의 작은 골목 식당, 소박한 한 그릇의 칼국수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백악관 주방과 세계, 외교 무대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 숨겨진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시작된 한파, 본격적인 추위에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앨런. 올해로 57, 그리고 백악관 주방에서만 25년을 보낸 셰프입니다. 제 인생 대부분이 이곳 주방에서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언제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무실 천장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어요. 수십 년을 들었던 소리인데 그날은 어쩐지 마음을 불안하게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마호가니 책상 위엔 제가 이미 3번은 훑어본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제 손이, 이 오래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만찬을 수없이 준비해 오며도 떨지 않던 손인데 말입니다. 서류 속에는 서울에서 온 올해 APC 정상회담 공식 만찬 메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는 제 요리 인생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김치, 불고기, 전복죽, 갈비찜, 구절판. 프랑스 요리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니고 제가 익숙한 일본식 메뉴도 없었습니다. 발효, 매운맛, 강한 향 그저 한국 음식이라는 이름 뒤에 제가 모르는 세계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대통령 만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가 나라 사이의 분위기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어떤 요리가 외교적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무게를 25년 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뉴는 그 어떤 때보다도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제 보조 셰프 제이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8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하며 내 눈빛만 봐도 무슨 문제인지 알아차릴 만큼 가까운 친구 같은 동료였죠. 그는 제 앞에 서류를 읽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처드 대통령님께 이걸 낸다고요? 김치라니 발효 냄새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매운 건 그분 매운 거 못 드시잖아요. 제이크는 제가 속으로 이미 수백 번 떠올린 걱정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제 안에선 이미 온갖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김치 한 입 먹고 대통령님의 얼굴이 움찔하는 모습, 세계 정상들이 젓가락을 내려놓는 모습, 그 다음날 일제히 터질 언론 보도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실수 하나로 만찬 전체가 흔들리는 걸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사실 2003년 이탈리아 대사 방문 때도 그랬습니다. 생선 요리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몇 주 동안 외교팀이 난리를 겪었거든요. 그러니 직접 만든 적도 없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니 이건 거의 폭탄 같은 메뉴였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무부에 연락해 보려던 거죠. 혹시나 메뉴를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 쥔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대통령님의 직통 메시지였습니다. 보통 아주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하는 채널이었죠.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들을 믿어보자. 7글자. 너무나 간단한데 제게는 벼락처럼 내려앉는 문장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저에게 그들을 믿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요리로 평생을 살아온 제가, 경험과 기술로 모든 결정을 내려온 제가 지금껏 피하고 싶었던 낯선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무게감이 가슴 위로 서서히 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곧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곧 위험이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이크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리처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한다. 메뉴 변경은 없다. 제이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다가 제가 굳게 마음을 먹은 걸 알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 나갔죠. 사무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만 소란이 계속될 뿐이었죠. 저는 갑자기 깊게 늙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서 있었지만 제 속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단어들 구절판, 갈비찜, 수정과 모두 제겐 낯설었습니다. 아무리 국제적인 교육을 받았다 해도 한국 음식은 제 커리어에서 늘 비껴간 존재였죠. 세련된 서양 음식만 고집하던 제 고집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경력, 명성, 그리고 앞으로의 몇 년이 이 음식들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울행 항공권 발권 확인 메시지. 48시간 뒤 출국.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셔츠 깃을 바로 세웠습니다. 늘 셰프 재킷을 만지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드레스 셔츠임에도 저도 모르게 깃을 정리하고 있었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지난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짐을 챙기며 문을 나서려던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누구보다 피하고 싶었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전부 틀렸다면? 그 질문은 저를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는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는 그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 출발 알림이 울리던 그날, 마음속이 묵직하게 뒤흔들렸던 그 감정의 여파가 아직 채 가라앉기도 전에 비행기는 이미 구름 사이를 가르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처음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책에서 혹은 짧은 뉴스 영상에서 보았던 단편적인 이미지들로 한국을 떠올려 왔습니다. 고즈넉한 사찰들, 기와지붕, 도심과 전통이 공존한다는 정도의 막연한 이미지. 그런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그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와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내려앉은 도시에는 빼곡한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고 고속도로 위로는 매끄럽게 움직이는 차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정도로 현대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진득하게 남아있던 불안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행의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낯선 감정 때문이었죠. 공항 터미널 내부는 놀랄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여러 언어로 안내가 흐르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공항이 훌륭한 거지. 음식하고는 관계없어. 제 자신에게 주문처럼 되뇌며 경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감탄하면 안 된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역시나 오래된 관성 같은 것이었죠. 세관을 지나 입국장으로 향하자 앤드류 모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 의전 담당관으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침착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길었던 비행이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수화물 카트를 밀며 그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가 차로 걸어가며 미리 준비한 듯한 말투로 한국 요리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만찬팀은 최고예요. 박진수 셰프는 프랑스에서 훈련받았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경험도 있죠. 뉴욕에서도 근무했고 그의 설명은 길었지만 제 마음에는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경력이 훌륭해도 그 사람이 만드는 요리를 제가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꾸 설명을 길게 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불신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있다면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점점 남쪽으로 향했고 창밖 풍경은 고층 건물이 사라지고 점차 자연과 전통적 건축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사찰들은 고요했고 전통 가옥들은 흙과 나무의 자연스러운 색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손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 마치 오랜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풍경이 아름답다고 해서 음식이 탁월한 건 아니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형편없는 요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호텔은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직원들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습니다. 방에 짐을 올린 뒤 앤드류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공식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한국 팀도 오고 박 셰프도 오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공식적으로 준비된 음식보다 먼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먹는 진짜 음식을 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연출된 인상이 아니라 가감없이 꾸밈없이 존재하는 한국의 식탁을 먼저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호텔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는 쌀쌀했지만 상쾌했고 바람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볶아지는 냄새, 어딘가에서 나는 발효향, 뜨끈한 국물이 끓는 듯한 내음까지 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저는 길을 걸으며 번쩍이는 간판을 지나쳤습니다. 영어 메뉴판이 있는 식당도 체인점도 지나쳤습니다.
그런 곳은 제가 찾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세대를 이어 운영되는 식당을 찾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으로 접어들 즈음 색이 바랜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 오래된 테이블들, 그리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할머니 한 분. 그곳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런 곳을 찾고 있었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고개가 순간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선 외국인, 분명히 단골이 아닌 사람. 하지만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제게 테이블을 가리켰고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한국어였습니다.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죠.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으로 하나씩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슬쩍 보더니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기다려주셨습니다. 여러 검색 끝에 저는 칼국수라는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단순한 국수처럼 보였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마음을 끌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할머니께 보여드렸고 할머니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국물은 뽀얗고 국수는 두툼하며 파와 호박이 듬성하게 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치, 무절임, 나물 반찬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꾸밈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던 젓가락을 손에 쥐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국물은 깊었고 감칠맛은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으며 단맛과 짠맛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듯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였겠지만 제가 알던 단순한 육수가 아니었습니다. 국수는 쫄깃했고 씹을 때마다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 입, 또 한 입. 분석하기보다 맛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늘 맛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맛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참 맛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릇 바닥을 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서 생전 처음 느끼는 종류의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저 국수 한 그릇일 뿐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흔들림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한국 요리팀의 실체, 박 셰프의 진짜 실력, 그리고 APC 만찬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메뉴들에 대한 제 견고한 확신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이 어디로 향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호텔로 돌아가는 발걸음만큼은 묘하게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다음 날 마주할 새로운 장면들에 대한 예감 같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보낸 그 다음 날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저는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 감정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작은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먹었던 칼국수 한 그릇이 믿기 어려울 만큼 제 속을 깊게 흔들어 놓았던 탓이었죠.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오래된 틀을 건드리는 일종의 파문처럼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잔향은 밤새 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국물의 맛이 떠올랐고 눈을 감지 않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이 떠오르는 이상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이 밝았을 땐 피곤함보다도 어떤 불가해한 기대감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죠. 오늘 오전 10시 한국 요리팀이 준비한 시험 만찬을 시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만찬의 운명을 결정지을 자리였고 저의 평판과 대통령님의 식탁 그리고 양국 관계의 상징성이 다 걸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담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젯밤 그 국수 한 그릇이 준 충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9시 반 앤드류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적어 보였습니다. 제 얼굴에 드러난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을 읽었던 걸까요? 우리는 거의 말없이 차에 올랐고 창밖으로 스치는 경주의 한적한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나아갔습니다. 자동차가 멈춰선 곳은 복원된 한옥을 개조한 개인 식당이었고 처음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숨을 삼켰습니다. 정원은 마치 세상과 조금 떨어진 작은 세계 같았습니다. 세월을 견딘 소나무들이 단단하게 서 있었고 자갈길은 발걸음을 인도하듯 곱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연못은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며 고요한 생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침 햇살은 종이문을 부드럽게 통과하며 공간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미묘한 불안과 함께 이 아름다움이 혹시 음식의 부족함을 감추는 장식일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심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주방 입구 근처에 서 있는 박진수 셰프를 보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꾸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시하는 레스토랑에서 흔히 보던 금실로 박힌 로고도 없고 자기 권위를 과장하는 군더더기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흰색 셰프 재킷, 짧게 다듬어진 머리, 그리고 깊은 눈빛. 그 눈빛에는 제가 수십 년 요리하면서 익히 알아온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인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겸손이 동시에 존재하는 묘한 눈빛. 이 사람은 자신의 요리를 위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요리 그 자체를 통해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춘 조용한 절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과하거나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저는 서툴게 따라했고 그 어색함 속에서 오히려나 스스로의 긴장과 고집 같은 것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니 첫 번째 요리가 들어왔습니다. 구절판. 저는 처음 보는 그 팔각형의 나무 쟁반을 보며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8칸의 각기 채소, 고기, 달걀, 버섯 등이 섬세하게 채워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햇빛이 비치면 약간 비칠 것 같은 얇은 전병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곳곳에 배어 있었죠. 저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전병을 들고 처음 한 입을 베어 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소리를 내며 대화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아삭한 오이, 부드러운 고기, 은은한 달걀의 고소함, 그리고 버섯의 깊은 향. 모든 재료가 서로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밀어올리는 맛의 조화. 이건 기술 없는 철학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철학이었습니다. 이어나온 전복죽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데 입에 넣는 순간 사라지는 듯한 부드러움과 담백함, 잔잔하게 올라오는 바다의 향, 얇게 떠있는 참기름의 온기. 저는 전복을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갈비찜. 미국에서 흔히 접하던 고기 중심의 요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스는 달콤하지만 과하지 않았고 묵직하지만 무겁지 않았으며 고기와 무밤, 대추가 서로를 감싸며 하나의 큰 맛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이 요리가 가진 묵직한 깊이에 거의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이후 나온 반찬들 역시 놀라웠습니다.
화려한 조리법 없이도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자리에서 과하지 않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 약과와 수정과 입안에 스며들 듯 번지는 달콤함과 은은한 향기 속에서 저는 이 요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울린 휴대폰. 벨소리는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진 듯 제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국무부 로버트 스콧 차관보의 요구는 명백했습니다. 혹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 대통령님을 위한 예비 스테이크를 준비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한국 음식은 믿기 어렵고 위험하며 불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다면 저도 그 말에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방금 그 셰프의 성실함,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성을 몸으로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안전한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타협의 여지 없이, 준비된 문구 없이, 단지 제 안에서 올라온 확신만을 붙잡고 셰프에게 말했습니다. 예비 요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요리를 믿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생긴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 셰프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기술로 쌓아왔던 경력도 중요했지만 지금 제게 더 필요했던 것은 용기라는 것을. 익숙한 것 뒤에 숨어 안전하게 살아온 지난 시간을 넘어 이제는 제 눈앞에서 펼쳐진 진짜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걸. 차가 다시 경주 시내를 달리기 시작할 때 창밖의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에 잠겨 있었고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치 어느 방향으로든 저를 데려갈 것처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만찬 시작 3시간 전부터 대연회장 바로 옆 준비구역에서 박 셰프와 그의 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주방에서라면 긴장에 절여진 목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섞였을 시간인데 이곳은 마치 깊은 산중 사찰처럼 고요했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규칙적이고 담담한 리듬, 조리대 사이로 부드럽게 이동하는 젊은 조리사들의 균형 잡힌 걸음, 그리고 박 셰프가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전체의 흐름을 미세한 손짓 하나만으로 조율하는 모습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봤던 어느 고급 레스토랑의 프렛과도 달랐습니다. 소란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 모든 이가 자신의 호흡과 감각마저 정돈해 놓은 듯한 집중이 있었고 그 집중은 자연스레 홀 쪽으로 서서히 번져가는 만찬의 긴장감과 묘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6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백악관에서 가져온 정식 셰프 유니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무대 뒤 좁은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천을 한 겹만 두른 커튼 사이의 틈으로 고개를 기울이자 연회장은 이미 빛과 색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호박빛 전통 등불 아래로 서양식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결을 더하고 있었고 청자 접시와 크리스털 잔, 전통 금속 젓가락과 서양식 포크와 나우프가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으며 각국 정상들의 경호 인력들이 장기판의 말처럼 절묘한 간격을 두고 움직이며 홀 전체를 숨쉬는 생명체처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걸음걸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자 공간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인물이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심추가 제자리를 찾듯 공간의 무게 배분이 달라지는 느낌이었고, 세계 곳곳에서 온 보좌진과 외교관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시선을 틀며 자신들의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상석 테이블로 향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과 팔각형 접시들을 흥미로운 듯 바라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배치 앞에서 호기심을 감추지 않는 표정이 잠시 지나갔고,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박 셰프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도 긴장한 얼굴도 아니었고,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리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의 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져서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박 셰프님, 긴장 안 되십니까? 그는 잠시 눈을 돌려 제 얼굴을 보더니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긴장은 준비가 부족할 때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음식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그 말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제 두 손과 제 통제 능력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의 힘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주는 고요함이 이상하리만큼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코스인 구절판이 홀로 들어가는 순간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팔각의 접시에 채워진 8가지 재료는 마치 색을 다룬 장인이 오랜 세월 갈고 다듬은 붓끝으로 그린 정무라 같았고, 서버들의 걸음은 거의 춤과도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몇 초 후 홀 깊은 쪽에서 들려오는 특유의 목소리가 커튼 너머까지 확실히 들렸습니다. 이거 놀라운데, 이거 뭐라고 했지? 그 한마디가 홀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멀리 있는 손님들이 몸을 기울이며 반응을 살폈고, 외교관들의 표정은 경계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미소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의 파동을 바라보며 제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코스인 전복죽이 들어가는 순간엔 다시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는 요리이기에 오히려 완벽을 요구하는 숨을 곳 하나 없는 그릇. 대통령이 첫 숟가락을 든 순간 저는 심지어 숨소리조차 스스로 통제하며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2번, 3번 숟가락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옆 일본 총리에게 뭔가 말을 거는 모습이 보였고,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띠자 비로소 저는 이 음식이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넘어 존중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메인 코스, 갈비찜이었습니다. 조리대 앞에서 마지막 유약을 바를 때부터 이미 그 향이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향이 아니라 시간을 서서히 축적해온 집 한 채의 온기 같은 깊이를 가진 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조각을 들어 올리며 포크에 힘을 가하자 고기가 거의 숨을 쉬듯 부드럽게 갈라졌고, 그가 한 입 맛본 뒤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내뱉은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소고기 중 최고야. 그 한 문장이 모든 생중계 카메라를 자극하며 즉시 홀을 흔들었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서 시작된 박수는 점점 바깥으로 번졌고, 그 박수는 형식적인 예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환호에 가까웠습니다. 언론석의 기자들이 휴대폰을 번개처럼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고, 세계의 수많은 현장에서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헤드라인을 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뜨거움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25년 동안 쌓아왔던 확신이 단 한 번의 식사로 움푹 꺼져내리는 감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박 셰프는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제 위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인의 뿌듯함과 담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악수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제 경력 어느 순간보다도 명확했습니다. 만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계된 순서에 따라 채소 코스들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마지막 디저트인 약과와 수정과는 게스트들의 표정을 한층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무겁지 않았고 배부르지만 둔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지탱하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고 이 만찬은 확실히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박 셰프에게 속삭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박 셰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셰프 재킷을 곧게 펴고 주방 입구에서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의 고요는 마치 주방조차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대통령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 팀까지 뒤따라 들어와 플래시가 번쩍이며 주방이 갑자기 작은 무대처럼 바뀌었고 대통령은 박 셰프에게 다가와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셰프, 정말 대단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훌륭했어요. 그 말이 담긴 울림이 주방 전체를 채웠고 직원들이 미세하게 어깨를 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만찬은 단지 음식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낯선 문화를 향한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리는 순간이자 거문을 여는데 제가 아니라 박 셰프가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연회장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홀에서는 아직 폐회 전에 정리되지 않은 열기가 남아 있었고 남은 프로그램들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의 중심에서 환영받는 순간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묵직한 충격. 그리고 제가 이제야 비로소 탁월함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러나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질 순간들이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던 그 시간은 어쩐지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어요. 각국 정상들의 숟가락이 멈춘 뒤에도 잔잔한 환호와 감탄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의례적인 폐회사와 건배사가 이어지면서 모두가 조금씩 자리를 떠났지만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잔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셰프 팀과 함께 뒤편에서 정리를 도우며 저는 손을 움직이는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머리는 아직도 오늘 벌어진 일들을 따라잡지 못해 어지러웠고 그런 머리를 쉬게 해주는 건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설거지대로 접시를 옮기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시크릿 서비스 요원이 그림자처럼 제 옆에 섰고 아무 예고도 없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해밀턴 셰프님, 대통령님께서 VIP 라운지에서 뵙고 싶으시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덜컥 굳어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고 심장은 이유도 모른 채 어딘가로 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망을 들으려는 건지 문제가 생긴 건지 혹은 제가 뭔가 실수한 건지 여러 생각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대통령의 칭찬은 단지 외교적 예의였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잠시 후 박 셰프가 제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응원의 뜻인지 혹은 동료로서의 연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복도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좁고 긴 보안 구역을 지나고 문이 열릴 때마다 점점 더 사적이고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VIP 라운지는 예상보다 훨씬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소리가 모두 카펫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정적, 외교 공간 특유의 중립적 색감, 누가 앉아도 과하지 않도록 꾸며진 절제된 가구들. 대통령은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하고 계셨고 마치 저녁의 공식적인 얼굴은 잠시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 속엔 여전히 긴장된 나라의 지도자 특유의 경계가 남아 있었어요. 그 옆 창가에는 로버트 스콧이 서 있었는데 아무리 외교 업무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해도 지금 그의 얼굴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시크릿 서비스 요원이 저를 들여보내자 문이 닫히며 내부의 고요가 더욱 짙게 내려앉았고 대통령이 손짓으로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복잡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을 때 들려온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먹어본 식사 중 최고라고, 아마 평생 최고일 것이라고, 한국 음식을 백악관의 정규 메뉴로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극찬을 이어가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을 내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안도감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면서도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벅차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그의 시선이 로버트에게로 향하면서 방 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굳어졌고 목소리에 단단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로버트, 왜 예비 스테이크를 주문했죠? 그 질문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버트는 변명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고 스테이크가 혹시 한국 음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대통령이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만 있었던 어떤 불편함과 질문을 정확히 언어로 꺼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혹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래된, 그러나 무의식적인 편견이 예비 스테이크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죠. 트럼프는 그 행동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동맹과 문화에 대한 무례였다고, 그걸 믿지 않고 보호장치를 둔 것 자체가 이미 신뢰 부족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고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트럼프는 단호하게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는 또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동맹을 믿으세요. 그 말은 흘러가는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진짜 신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눈이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국 요리를 백악관에 도입할 때 단지 레시피만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철학, 문화, 역사까지 함께 이해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진심을 담아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단지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연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곧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고 저는 방을 나와 로버트와 함께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질책을 견딘 사람으로서의 무거움을,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얻은 사람으로서의 묘한 가벼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나오자 겨울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쏟아지는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미 이만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연 X에는 해시태그 한국 음식이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각국 언론은 한국 요리의 탁월함, 만찬의 성공, 세계 정상들의 반응을 일제히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 가정 요리사들이 자신의 레시피를 올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식당을 예약하고 학생들이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고 평소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한국의 문화적 뿌리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조용한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든 흐름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을 대통령 식탁에 올리기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세계가 한 나라의 음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건 화려한 정책도 거창한 협정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의 식사, 한 끼의 정성, 한 나라가 오랜 세월 담아온 맛의 유산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려받으니 워싱턴의 제 보조 셰프 제이크였고 그는 거의 들뜬 목소리로 백악관과 여러 외교 기관에서 한국 메뉴를 문의하고 있다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이크, 우리 배우자. 다 내려놓고 다시 배우는 거야. 그 말이 제 스스로에게도 작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도록 그 벤치에 앉아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길이라는 걸 어렴풋하게 느끼면서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어느덧 3주가 흘렀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저는 늘 그러했듯 백악관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얇고 조용하게 바닥을 스치며 번져가고 있었고 주방 특유의 차가운 금속 냄새와 밤사이 약하게 퍼진 빵 냄새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이 공간을 책임져 온 사람으로서 익숙한 풍경이어야 했지만 오늘의 저는 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백악관 수석 셰프가 아니라 다시 배움을 준비하는 학생이 되어 서 있었거든요. 정확히 6시 30분 박진수 셰프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천가방과 여행용 트렁크를 들고 마치 대학 강의에 초빙된 명예교수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죠. 그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긴장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나보다 어린 셰프에게 배우는 건 처음이었고 그동안 굳게 지켜온 제 방식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는 한 달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근무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커피 한 잔 들고 농담을 던지며 주방 일을 시작했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걸음을 멈춘 채 박진수 셰프가 조리대 위에 조용히 도구를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오른팔인 제이크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리처드, 이거 진짜 시작하는 거군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일, 그 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였죠. 저는 팀을 조리대 앞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진수 셰프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한국 요리에 대해 기초부터 가르쳐 주실 겁니다. 퓨전도 변형도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오며 깨달아온 진짜 요리의 뿌리를요.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울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모른다는 말을 꺼내는 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조하게 기다려왔던 어떤 문이 드디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 셰프의 첫 수업은 김치 만들기였어요. 단순히 절이고 버무리는 요리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살아 움직이며 배추를 변화시키는 과학이자 전통이었습니다. 박 셰프는 배추를 손바닥으로 눌러 무게와 촉감을 확인하는 법, 소금의 양을 손끝으로 느끼는 법, 고춧가루와 액젓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마치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듯 작은 노트를 꺼내 필기를 했습니다. 제 손글씨는 그동안 요리보다 서류 검토에 더 많이 쓰였기에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불고기를 배웠습니다. 그저 익숙했던 양념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고기결을 읽고 두께를 판단하는 일, 배의 당도에 따라 설탕의 양을 조절하는 일, 고기의 질감에 맞게 양념 시간을 다르게 가져가는 일. 모든 과정이 너무 섬세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온 정확함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 요리는 정확함보다 감각을 믿고 기계적 반복 대신 재료에 살아있는 변화를 보는 요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제이크가 참지 못하고 제게 말했어요. 리처드, 8년 동안 당신과 일했지만 지금처럼 겸손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 말에 건조한 농담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변한다는 건 이렇게 사람을 조용하게 만드는 일이더군요. 박 셰프와 함께한 한 달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배움은 어렵고 손끝은 서툴고 제 오만함은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된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겸손이야말로 제가 잃어버린 진짜 요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박 셰프는 우리 주방 직원 모두에게 작은 송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 잡채, 불고기, 누룽지, 떡볶이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이 들어간 소박한 상차림이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배움을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고요. 백악관 셰프들이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여러 나라 요리인들이 백악관에서 서로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요리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선임 셰프 8명을 데리고 다시 경주로 향했습니다. 저의 삶을 바꾼 그 골목 식당으로요. 할머니는 처음엔 저를 기억 못하셨지만 미국에서 온 셰프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테이블을 가득 채우자 그제야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우리가 칼국수를 먹는 동안 제이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셰프님이 말한 마음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렇지. 음식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 후로도 많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APC 만찬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고 요리 잡지들은 한국 음식을 새로운 기준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한국 요리 학교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 가정식 요리에도 고추장과 김치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게 커다란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6개월 후 뉴욕에서 열린 요리 컨퍼런스에서 한 젊은 셰프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한국 음식이 더 이상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날이 올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먼저 변화를 믿고 요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세계 요리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이메일이었죠. 아직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 길이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김치 전용 냉장고가 있고 프랑스 버터와 우아한 허브 옆에는 한국 다시마와 고춧가루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조용히 칼을 꺼내며 생각합니다. 경주의 할머니, 박 셰프, 그리고 그들이 제게 보여준 진짜 요리라는 것을요. 57세에 저는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제 인생에서 가장 늦게 찾아온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그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학생이 된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칼을 집어듭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으니까요.